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함장님, 이건 그냥 훈련 중 실신일 뿐입니다. 훈련 중 실신으로 저 멍들이 생긴다고 믿습니까? 나는 절대 이걸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훈련이 좀 빡셌을 뿐입니다. 다들 겪는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이걸 덮으려고 합니까? 누구 허락으로 내 아이를 망가뜨린 겁니까? 부산에서 평생을 해군으로 살아온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바다와 철통 같은 규율, 그리고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지키는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날 서울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어머니가 군대 내 은폐된 폭력을 마주하며 아들을 지켜내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에겐 함장인 그녀의 분노와 결단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랍 속 사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서울 국군수도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드님이 실신에 입원하셨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숨이 턱 막혔다. 말로만 듣던 그 병원, 그 안에 이제 겨우 20살인 아이가 누워있다니. 머릿속은 하얗게 질렸고 전신에 식은땀이 돌았다. 포항에서 복무 중이던 아들이 입대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열차 안, 울컥이는 감정이 차오르는 걸 꾹 눌렀다. 설마 훈련 도중 실신한 거겠지. 그래, 잠깐의 실신일 거야. 그러나 병실 문을 열자마자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 의식 없는 아들의 몸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멍과 상처들이 덕지덕지 박혀 있었다. 의료진은 지속적인 훈련 중 과호흡으로 실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명백히 불안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은 단 하나의 음성 메시지로 확신이 되었다. 낮은 목소리, 떨리는 숨소리. 병찬 병장이 매일 밤 준호를 괴롭혔어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세상이 갈라지는 듯 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병사 하나의 실신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고 살아온 지난 30년의 명예와 아들의 삶이 한순간에 부딪히는 격돌.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군함을 정비했다. 정식 임무 명분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준호가 복무 중이던 그 부대. 그곳에서 벌어진 진실과 마주했을 때 나조차 믿을 수 없었다. 30년 전 내가 복무하던 바로 그곳이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함장으로서,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항해가 시작됐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밤을 가로질러 달린 기차가 서울역에 멈췄을 때 회색빛 하늘 사이로 희뿌연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도시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순간 머릿속을 가득 메우던 생각이 단 하나로 응고됐다. 준호가 쓰러졌다. 그 단어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달리는 동안 가슴 안쪽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군인이기에 차분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등을 꽉 쥘수록 손톱 자국만이 남았다. 감정은 억제되지 않았다.
병원 도착 후 군 병동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을 때마다 군복을 입은 간호병들과 마주쳤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이 더 큰 위화감을 불러왔다. 뭔가 이상했다.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의심을 넘어서 직감으로 번지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어떤 장면보다도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창백한 얼굴, 전혀 감각이 없어 보이는 몸, 그리고 곳곳에 남겨진 선명한 멍자국. 얼굴은 아무 표정도 없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는 채로 잠든 아들의 모습은 생명보다 먼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밀려온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죄책감이었다. 보호하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가슴을 찔렀다. 아들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고요한 정적뿐이었다. 손을 잡았지만 미동조차 없었다.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차갑게 식어있던 손. 해군 함장으로 살아온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도 이 감정을 이겨내지 못했다. 마치 제어 불능의 거대한 파도처럼 감정이 가슴 위로 무겁게 올라왔다. 의료진은 군 훈련 도중 반복된 고강도 체력 훈련에서 비롯된 과호흡 상태로 실신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군인의 본능은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짓을 감지했다. 훈련으로 인한 실신이라면 이토록 많은 멍과 찰과상은 설명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주어진 매뉴얼을 암기하듯 선을 넘지 않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었다. 질문을 더하면 할수록 표정이 경직되었고 설명은 모호해졌다. 침묵과 거짓이 병실 공기를 가득 채운 듯했다. 낯선 병실 안 군화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바닥과 깨끗이 정리된 침대 시트의 모양까지도 인위적이었다. 그 모든 정리된 풍경이 상황을 더 역겹게 만들었다.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고자 하는 손길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 밤이 되자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알 수 없는 번호.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한 말을 남기고 있었다. 병찬 병장이 매일 밤 준호를 괴롭혔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 짧은 음성은 긴 말보다 더 날카롭게 마음을 후벼 팠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새겨졌고 의욕은 확신이 되었다. 감춰진 진실이 마침내 틈을 드러낸 것이다. 하룻밤을 병원 옆 의자에서 지새우며 무수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들, 함장으로서 책임을 묻지 못했던 순간들, 외면해야만 했던 과거의 기억까지 모두 하나로 이어졌다. 이 상황은 단지 아들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많은 준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고통이 침묵 속에 묻혀간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새벽이 밝기 전 결정했다. 더는 좌시하지 않기로. 이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결심은 이미 군인이 아닌 엄마의 분노를 넘어선 것이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아들의 국모를 손에 들었다. 그 모자의 무게가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을 상상하자 숨이 막혔다. 부산으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해군 기지로 향했다. 함정의 정비를 검토하고 항해 명령서를 정식으로 작성했다. 보고 체계를 따라 문서를 제출하고 합법적 경로로 함정을 운용할 명분을 확보했다.
바다로 나설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의 부대가 위치한 해안 근처에 도달하기 위함이었다. 그곳으로 향하기 위한 항해는 단지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그 항해는 진실을 향한 추적이자 30년 전 외면했던 자신을 바로잡기 위한 사죄의 길이었다. 항해 당일 정복을 정갈히 차려입었다. 군함 위에서 부하들이 조용히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며 책임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정희 씨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바다를 바라봤고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에 마음속 분노가 겹쳐졌다. 부산을 떠난 항로는 차갑고 무거웠다. 짙은 회색의 바다를 가르며 배가 나아갈수록 가슴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도착한 부대는 너무나 익숙했다. 30년 전 중위로 복무하던 시절 그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눈앞에 겹쳐졌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선임병의 폭력, 반복된 가혹행위, 그리고 침묵. 그 시절에 정희 씨는 눈을 감았다. 바위처럼 무거운 침묵은 그 이후 줄곧 마음속을 눌렀다. 이제야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다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어떤 권력이나 체면보다도 아들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부대 정문을 들어선 순간 땅 밑에서부터 뭔가가 울리는 듯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졌다. 먼지 쌓인 막사 앞 깔끔하게 정돈된 군화 발자국들 사이에서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도 그랬다. 이른 아침 점호가 끝난 직후 막사 뒤편에 숨어있던 이병 하나가 새벽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질문은 위험했고 말은 징계의 대상이 됐다. 젊은 중이었던 정희 씨는 두려웠다. 직속 상관의 무언의 눈빛 앞에서 입을 닫았고 그날의 아이는 끝내 조용히 사라졌다. 죄책감은 그 후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중대장실은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다. 바뀐 건 가구의 위치와 액자 하나뿐, 공기의 밀도와 침묵의 무게는 그대로였다. 중대장 태식 씨는 정희 씨가 들어서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한 얼굴로 돌아갔다. 의전상의 인사말을 주고받은 뒤 상황 보고를 요구했을 때 태식 씨는 미묘한 망설임을 드러냈다. 부대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부른 판단은 삼가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을 에둘렀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도가 명확했다. 사건의 실체를 가능한 한 올에 묻어두려는 계산. 눈앞에 앉아있는 이 인물은 30년 전 정희 씨가 외면한 부조리를 지금은 오히려 관리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안주머니로 향했다. 녹음기가 손에 닿았다. 태식 씨와의 대화를 철저히 기록하고 있었다. 실제 상황에서 아무도 증언하지 않기에 증거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정희 씨는 병영식당으로 향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지는 그 틈을 노려 익명의 제보자에게 접촉했다. 이름도 얼굴도 밝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낮은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병찬 씨는 병영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휘두르고 있었고 상습적으로 약한 병사들을
심야에 불러냈다고 했다. 따귀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막사내에서도 숨죽여 울음을 삼키는 병사들의 모습이 빈번했다고. 그 병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무서우니까요. 정기휴가, 전출 그걸 걸고 협박했어요. 말이 끝난 뒤 정희 씨는 부대 상층부 회의실로 향했다. 이미 확보해둔 음성 메시지와 병사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군 수뇌부에 보고할 문서를 정리해 두었다. 통화 기록,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날짜별 상황 정리까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봉인된 봉투에 담겨 있었다. 군사 통수권자 직속 부서로 전달될 보고서는 은폐를 불가능하게 만들 도화선이었다. 그날 오후 대대 전체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비상점호가 실시됐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운동장에 열을 맞춰 섰다. 정희 씨는 정복을 입고 그들 앞에 섰다. 함장의 계급장은 햇빛 아래서도 단단하게 빛났다. 그곳에서 정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실체를 공식화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 군대 안에서 폭력을 문화라 부르는 풍토를 뿌리째 도려내겠다고 선언했다. 병찬 씨가 호명됐다. 운동장 한가운데로 나왔다. 정희 씨의 눈은 단단하게 그를 꿰뚫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대포보다 더 무거웠다.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수십 년간 정체된 공기를 갈라놓았다. 병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고 발끝만 바라봤다. 주위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울컥이는 눈을 애써 감췄다. 그날 저녁 감찰본부와 헌병대가 부대에 진입했다. 병찬 씨는 긴급 체포됐고 태식 씨 역시 군 내부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전면 감찰이 시작되었고 그날 밤 막사 곳곳에서는 군 내부의 적막한 공기가 뒤바뀌었다. 병사들은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억눌려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사람의 침묵이 깨지자 수십 명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희 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다. 침묵했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증인이자 행동하는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그 변화는 단지 하나의 사건을 바로잡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군 조직의 오래된 폐단에 균열을 내는 시작이었다. 감찰이 시작된 후 부대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한 혼란이었다. 말수 적던 병사들이 서로를 슬쩍슬쩍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간의 일들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던 분위기 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누군가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보고했고 또 누군가는 헌병대 조사실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정희 씨는 그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태식 씨는 결국 군 내부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처음엔 한사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희 씨가 제시한 정황 녹음과 공식 서신, 그리고 현역 병사들의 진술이 겹겹이 쌓이며 더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군은 곧바로 태식 씨의 직무정지를 발표했고 곧 이어 파면 조치가 내려졌다. 병찬 씨는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가혹행위, 위계에 의한 폭행,
업무상 범죄 은폐 시도 등 복수의 혐의가 병합되었고 그를 위해 입을 맞췄던 몇몇 간부들 역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검은 유리창 너머 정희 씨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봤다. 눈빛 하나는 단단히 고정돼 있었고 눈썹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감정을 흔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전신을 감쌌다. 기억은 간헐적으로 되살아났다. 30년 전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벽 침상 너머로 새어나오던 장면. 외면한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오를 때마다 그 조용한 비명이 심장을 핥히었다. 정희 씨는 이번만큼은 끝까지 싸우고 싶었다. 지금 아들의 몸에 남은 상처를 보며 그 상처를 준 이들에게 단 한치의 여유도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부대는 전면적인 감찰 조사로 인해 운영 방식이 일시 정지되었다. 조사관들이 드나드는 동안 병사들은 통상 임무에서 벗어나 분대 단위의 대기 상태로 전환됐다. 그 틈을 타 정희 씨는 남은 시간을 활용해 각 분대장을 대상으로 짧은 강연을 이어갔다. 무관심은 폭력을 잘한다. 단순한 말이지만 목소리는 단호했고 말의 끝에는 군인으로서의 절절한 자기 반성이 묻어 있었다. 이 말은 점점 부대 전체에 퍼져갔고 병사들의 귓가에 잔잔한 파동처럼 울려 퍼졌다. 어떤 병사는 강연이 끝난 뒤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 씨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무렵 준호 씨는 군 병원 내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졌다. 초기에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외부의 모든 자극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희 씨는 매일 저녁 병실 옆 작은 휴게실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말 대신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치유가 되기를 바랐다. 병실 문을 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만으로 마음의 빗장을 천천히 풀 수 있기를. 정희 씨는 매일 밤 작은 노트에 아들의 회복 과정을 기록했다. 오늘은 눈을 떴다. 오늘은 죽처럼 묽은 미음을 먹었다. 오늘은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아주 작고 느린 회복이 페이지마다 기록됐다. 병원 관계자는 말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 일시적인 언어 회피 반응까지 보인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며 그 반응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간혹 간호사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간헐적으로 깊은 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며 긴장을 풀기도 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병실 안에 오래된 군가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라디오에서 흐르던 익숙한 선율에 준호 씨는 처음으로 눈동자를 움직였다. 병실 밖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간호사는 그걸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더해졌다. 손끝이 움직였다. 그리고 하루는 정희 씨가 건넨 연필을 천천히 받아들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종이에 한 글자를 썼다. 괜찮아. 글씨는 떨렸고 잉크는 번졌지만 그 한 단어는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깊은 울림이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병원 옆 작은 여관방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다. 베개 위로 흐르는 눈물은 뜨거웠고 목을 대는 붓도록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있다는 믿음이 처음으로 가슴을 눌렀던 돌을 드러냈다. 며칠 뒤
준호 씨는 짧게나마 웃었다.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분명히 미소였다. 그 모습을 본 정희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엄마가 군인이어서 다행이다. 너를 지킬 수 있어서. 그 순간 30년간의 부채감과 자책, 외면의 죄책감은 한 조각 벗겨졌다.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고통스럽고 느렸지만 누군가를 지킬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정희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몇 주가 흐르면서 부대는 외부 감찰과 군사재판 절차로 인해 격리된 듯한 시간 속에 놓여 있었다. 병찬 씨의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며 그에 가담했던 인원들에 대한 조사가 확대됐고 태식 씨는 직위 해제 후 군기교육대 대기 상태로 전환되었다. 그가 작성했던 보고서들은 하나하나 검토되었고 은폐 정황이 나타난 문장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부대의 외형은 이전과 같았지만 내부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는 말 못할 긴장과 무언의 공감이 동시에 떠돌았다. 누군가는 아슬아슬하게 걸었던 선 위에서 조용히 물러났고 또 누군가는 그제야 용기 내어 무언가를 고백했다. 감찰반은 그들의 입술을 억지로 열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을 읽는데 익숙한 이들이었기에 고개를 숙이고 눈가가 흔들리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정희 씨는 매일 아침마다 부대 내 회의실을 찾아 서류를 정리했다. 조사 상황, 병사 진술 정리, 청문회 회의록, 진단서 사본, 그리고 매일 밤 병원에서 작성하던 아들의 회복 일지까지 그 문서 하나하나에 눌러 담은 마음이 묻어 있었다. 이건 단순히 증거가 아니었다. 이 기록은 군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 속에 짓밟힌 이들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는 실체였다. 어느 날 오후 헌병대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군 전체 내규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병사 보호 조항, 가해자 분리 시스템, 실명 보호 진정서 제도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 말에 정희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시작이라도 되었다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 군 병원 정신과 병동에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준호 씨는 짧은 산책 시간을 허락받았고 폐쇄병동에서 벗어나 병원 내 작은 정원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햇볕을 오랜만에 마주한 그날,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정희 씨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공백이 곧 신뢰였다. 정원 구석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감정의 흐름을 공유하고 있었다. 새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멀리서 병원 방송의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보다 마음속을 울린 건 준호 씨가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웃음을 머금은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준호가 바람 냄새를 맡았다. 그 얼굴에 생기가 깃들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군 감찰반이 부대 조사를 마무리할 즈음 군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사 발령과 징계 발표가 내려졌다. 병찬 씨는 강제 전역과 함께 징역형 구형이 결정되었고 태식 씨는 직무유기 및 은폐 시도 혐의로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다. 그 이름들은
군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남겨진 상흔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달 뒤 국방부 산하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군 조직 내 구조적 폭력 근절의 시금석으로 평가했고 언론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부 시스템은 분명히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정희 씨는 어느 신문 기사에서 익명의 제보로 드러난 폭력 실체와 한 장교의 의지라는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준호 씨는 여전히 정기 치료 중이었고 완전한 회복까진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무력감에 잠식되었던 눈동자엔 미세한 반사광이 일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몸을 움츠리는 대신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정희 씨는 병실 옆 조용한 탕비실에서 차를 데우며 일기장을 펼쳤다. 내가 군인이 아니었다면 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침묵을 요구받아선 안 된다. 옳은 군대는 침묵이 아니라 용기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문장을 적으며 정희 씨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바라봤다. 그 미소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의 온기를 느꼈다. 언젠가 아들이 군복을 벗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그 기억 어딘가엔 자신이 있었음을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밤이었다. 부대에서의 일련의 사태가 정리되고 병원에서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봄날 오후 병동의 작은 정원에 연두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리창 너머까지 닿아왔고 창틀에 앉은 한 마리 참새가 깃을 털며 소리 없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준호 씨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치료 일정이 시작된 지 2달째 그의 표정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감정의 결빙은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땐 사물에조차 반응하지 않던 눈빛이 이제는 작고 둔한 움직임에도 시선을 따라갔다.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지나는 간호사,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그의 시야에 다시 들어오고 있었다. 정희 씨는 매일 오전 함정 보고와 군 본부에 제출하는 제조사 서류들을 마친 후 오후엔 어김없이 병원을 찾았다. 병문안을 왔다고 말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일이자 사명이었다. 아들의 옆에서 말없이 하루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 군복 위에 남은 마지막 휘장처럼 느껴졌다. 준호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말 없는 시간이 이전과는 달랐다.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생각하고 있다는, 고민하고 있다는, 그리고 느끼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 때로는 잠깐 미간이 좁아졌다가 다시 펴졌고 가끔은 종이에 무의식적으로 무늬를 그려 넣었다. 그것만으로도 정희 씨는 충분했다. 하루는 간호사가 준 메모지를 받아들고 그 위에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라고 적은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그 글자들은 매끄럽지 않았고 힘없이 눌려 있었지만 거기에 깃든 질문은 생의 의지를 품고 있었다. 정희 씨는 대답 대신 조용히 책 한 권을 내려놓았다. 표지는 해군 장교가 집필한 회고록이었다. 그리고 페이지 중간엔 줄이 그어져 있었다. 살아남은 자는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문장을 보며 준호 씨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고개를 돌려 책을 보던 눈빛엔 이전과는 다른 결이 담겨 있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경계와 불안, 그러나 그 안에 아주 희미하게 피어나는 다시라는 감정. 그날 밤 정희 씨는 병원에서 돌아와 함정의 갑판에 올라섰다. 아무 임무도 없는 밤 항해, 거센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했다. 군 생활의 대부분을 바다 위에서 보내며 세상의 무수한 진실을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젠 무게로 가슴에 남았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아들을 지키는 일로 시작된 분노가 다른 이들의 삶까지 바꿨다. 군 본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신병보호 매뉴얼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감찰 조직도 일시적인 방문에서 상시 운영으로 체계를 바꾸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고 소수 병사들에 의해 제기된 진정서들이 새롭게 재검토되고 있었다. 정희 씨는 위원회 자문 요청을 받았고 복수의 인터뷰 제안도 있었지만 모두 고사했다. 대신 그녀는 직접 군 내부 교육 매뉴얼 집필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 매뉴얼은 앞으로 입대한 모든 병사에게 배포될 예정이었고 제일 첫 장엔 이런 문장이 쓰였다. 부조리를 방관하지 말 것. 명령보다 양심이 우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봄날 아침, 병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준호 씨는 창가에 서 있었다. 빛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입술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희 씨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곁에 섰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두 사람. 갑자기 준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분명한 울림이었다.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마지막 일기장을 펴며 이렇게 썼다. 오늘은 준호가 처음으로 미래라는 단어를 말했다. 아직 멀었지만 이제 시작이다. 어쩌면 나도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된 것 같다. 그 문장을 적고 난 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창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다. 파도도 바람도 잠잠한 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마무리된 날이 찾아왔다. 늦은 봄의 끝자락, 군 병원의 벚나무들이 마지막 꽃잎을 떨구는 아침이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잎새들이 마치 긴 겨울을 견디고 남은 무언가를 조용히 내려놓는 것 같았다. 그날 병원 측은 준호 씨의 퇴원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의학적으론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지만 외래 진료로 전환 가능한 회복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였다. 정희 씨는 병실의 창문을 열어젖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은 조금 차가웠지만 그 속엔 확실히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긴 여정의 끝, 그러나 또 다른 시작이었다. 병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캐리어에는 준호 씨의 여벌옷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메모장 하나가 담겨 있었다. 페이지마다 조심스럽게 적힌 글씨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퇴원 수속을 마친 두 사람은 병원 입구에 서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도착했을 땐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밀리듯 들어섰던 그 문 앞이었다.
이젠 두 발로 걸어나가는 시간이었다. 준호 씨는 처음으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정희 씨는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천천히 풀며 짧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 말에는 군인으로서의 말투가 아닌 엄마로서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버스를 타고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부산의 변두리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포구 근처에 정희 씨가 마련한 임시 거처가 있었다. 그곳에서 준호 씨는 민간인의 삶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거센 군대의 시간에서 벗어나 햇볕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는 그런 일상이 필요했다. 어느 날 작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있던 준호 씨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짧은 글이었다. 누군가는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내가 받은 고통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문장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노트의 첫 장에 적혔고 그 아래엔 다음 문장이 따라붙었다. 어떤 상처는 말로 다 전할 수 없지만 멈추는 법을 누군가는 가르쳐야 한다. 정희 씨는 그 글을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끝으로 천천히 노트의 표지를 덮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기에 위로조차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문장이 피어올랐다. 이제 살아낼 수 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희 씨는 해군에서 정식으로 명예 전역했다. 서류상으론 연령 제한에 따른 자연 퇴역이었지만 군은 그녀의 마지막 복무를 높이 평가하며 특별 표창을 수여했다. 내부에서조차 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군을 지킨 사례라는 언급이 나왔다. 저녁식에서 그녀는 짧은 인사말만 남겼다. 30년간 나라를 지키려 애썼지만 마지막엔 아들을 지키는 일로 끝맺게 되어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병들은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눈물이 흐르진 않았지만 그 침묵의 경례는 어떤 울음보다 깊었다. 정희 씨는 이후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바닷가 집에서 일기를 쓰고 이따금 강연 요청이 들어올 때만 군 학교에 나가 짧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누군가에게 그 진실을 보고 들을 기회를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했다. 준호 씨는 다시 대학에 복학했다. 학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았다. 수업을 듣고 조용히 기록하며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잠드는 살. 그 단순함이 가장 큰 회복이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짭조름했고 별빛은 생각보다 밝았다. 준호 씨가 문득 중얼거리듯 말했다. 엄마, 나중에 책 써볼까 해요. 그냥 내가 겪은 거, 내가 살아낸 거. 정희 씨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단어가 깨어났다. 끝이 아니라 이후였다. 그 모든 고통과 진실이 끝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여는 문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둘은 어둠 속에서 별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다는 조용히 넘실거렸고
삶은 서서히 다음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아주 조금 변해 있었다. 군대라는 조직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어떤 한 함장의 결단이 만들어낸 균열은 분명 존재했다. 병찬 씨는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태식 씨는 끝내 복귀하지 못한 채 군을 떠났다. 정희 씨의 마지막 항해는 복수로 끝나지 않았고 정의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 씨는 살아남았다. 고통 속에서도 절망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채 삶을 이어갔다. 진실을 드러낸 그 여정은 누군가에겐 단지 하나의 사건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더 많은 병사들이 자신에게 닥친 부조리를 말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침묵이 깨어졌다는 건 또 다른 누군가가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오늘도 정희 씨는 일기장을 펼쳐 조용히 써내려간다. 준호는 오늘 아침 무사히 강의실에 도착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 다시 웃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군대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나눌 때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